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닷새째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기준 멈춰섰던 시스템의 약 13%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불편이 컸던 우체국 신선식품 배송 접수가 재개됐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현재 복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중요 시스템인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중 21개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에 쓰이는 정부24를 비롯해 인터넷 우체국과 우편 물류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우정사업본부도 오늘부터 우편 서비스 가운데 우체국 창구에서 신선식품 접수를 재개했고 착불소포와 안심소포 접수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오후 1시부터는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재개됩니다. 다만 이번 사고로 서비스가 멈춘 총 647개의 정부 시스템 중 운영이 재개된 건 현재 13.1%에 불과한데요. 온라인 화장장 예약 서비스와 국민신문고,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등은 여전히 이용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정상 수준으로 복구되려면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상향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국가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관심 단계는 국가 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지만 주의 단계는 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건데요. 국정자원 화재로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음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해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들은 사이버 공격이나 전산망 마비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국가안보실로 통보해야 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와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과도하게 형사적으로 처리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오랜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외에도 과도한 경제 형벌의 약 30%를 올해 안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참 오랫동안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군요. 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제형벌 110개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되어 온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계는 즉각 기업 활력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배임죄로 처벌이 됐던 중대한 범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범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당정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은 처벌할 수 있도록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대체 입법은 행위의 주체 및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는 축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법을 어긴 사람의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최저임금법 관련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사업주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당정은 앞으로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는 민간인의 접근이 제한돼 종종 존재를 잊곤 하는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이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건물 높이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 규제를 대거 풀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먼저 국방부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9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했는데 이번에 가장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성남 분당구 야탑동 그리고 임해동 일대입니다. 비행 안전구역 등급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돼 고도 제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데요.
비행 안전구역은 공항으로부터의 거리와 이 활주로 방향 등에 따라 모두 6구역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클수록 규제 강도가 약해집니다. 먼저 1구역은 민간 건축이 불가능하고 2에서 6구역은 최대 45m까지, 6구역은 공항에서 멀수록 높이가 더 늘어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이 일대 11개 단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동별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서울 송파구와 경계지인 성남 복정동과 구시가지인 신흥동, 태평동도 비행 안전구역 등급이 6구역으로 바뀌면서 정비 사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수서 자곡동 일대와 송파구 가락동 두 곳이 6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광진구 광장동 구이동과 송파구 석천동, 송파동, 신천과 풍락동, 중랑구 망우동과 면목동 등은 기존 비행 안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침체가 깊어지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내놓은 이 8월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6,600여 가구로 전달보다 7% 증가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 중공후 미분양 주택이 27,500여 가구로 1.9%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46,200여 건으로 전달보다 28%나 급감했습니다. 수도권은 21,600여 건으로 37.5% 줄었고 지방은 24,500여 건으로 16.8% 감소하며 수도권 주택 거래량 감소폭이 배 이상 컸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전세 사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 단속을 벌이자 2천여 건의 의심 거래가 쏟아졌는데 소득 한 푼 없이 집을 30채 이상 사들인 무자본 갭투기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구체적인 사기 의심 사례들 전해주시죠. 2000년생인 20대 임대인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25채를 매수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총 35억 원 규모인데요. 문제는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신고하고 차액을 중개인에게 건네 직거래로 위장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모든 계약은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매수인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34채를 사들이며 전세가율 90% 이상 물건만 골라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지자체 통보와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 이런 방식으로 적발된 사기 의심의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기획조사에서 2천여 건의 의심 거래가 발견됐고 179건에서는 전세 사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이 경찰에 넘겨졌고 편법 증여나 과다 차입 등은 국세청에 통보됐는데요. 이런 전세 사기를 벌인 사범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9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명은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 기반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사기라고까지 부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무료로 소비자를 유인해놓고 몇 달 뒤 슬쩍 유료로 바꾸거나 혹은 탈퇴 절차를 교묘하게 숨기는 등의 꼼수 상수를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이런 다크 패턴의 근절을 시도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사례들을 적발해서 막고 있는데 최신 조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수법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소비자 스스로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떤 사례가 나왔습니까? 네, 공정위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결과 총 36개 사업자의 45건의 다크 패턴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취소나 탈퇴 방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갱신을 숨기는 사례도 9건이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센터 전화 상담으로만 해지 신청을 받은 렌터카 업체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사전 동의 없이 확인만 누르도록 한 OTT, 음원 구독 서비스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또 파격적인 할인 금액을 제시해 유인하고 정작 구매할 때 배송비나 사이즈 추가금 등을 필수로 선택하게 해서 사실상 정가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 쇼핑몰들도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성인 요금보다 비싼 어린이 요금을 숨기거나 옵션 상품 가격이 주상품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다크 패턴들은 곧바로 시정이 됩니까? 네, 일단 34건은 곧바로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11건은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조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정 계획만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심 사례 시정으로 다른 유사 사례도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울러 추가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다크 패턴 사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자세한 발언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우선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통화 스와프 체결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의 통화 스와프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면서 통화 스와프만 된다고 관세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는 건 안전장치 없이 거액을 투자할 경우 달러-원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다음 달 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과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향후 우리 환율이나 주가 등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스와프의 관철이 어렵다면 전반적인 관세 협상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통화 스와프와는 달리 관세 협상에 대해선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위 실장은 여태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전체적인 협상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이 하나의 계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 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부터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며 일단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렇게 대외 변수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기 상황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 지표에서는 특히 소비가 다시 우려를 키웠습니다. 7월에는 소비 쿠폰의 발행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달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데 그 하락폭이 1년 6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소비 지표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4% 줄었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한 건데요. 지난해 2월에 3.5% 감소한 이후 약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직전 달인 지난 7월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효과로 소매 판매가 2.7% 증가했었는데요. 소비 쿠폰으로 인한 소비 진작이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와 생산은 어땠습니까? 네, 직전 달인 7월 반등에 성공했던 설비 투자도 다시 1.1%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기계류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항공기, 선박 등 운송 장비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건설기성 역시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월 대비 6.1% 감소해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다만 향후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 수주는 주택 등 건축 및 철도, 궤도 등 토목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4.8% 증가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관공업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침체된 지방부동산에 자금을 쏟아부은 신협에서 자본 잠식 조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국 20위권 대형 조합까지 흔들리며 신협 전반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지방의 대형 조합에서도 자금 상황이 심각한 곳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재의 한 신협이 올해 상반기 들어 부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조합의 예수금 규모는 6,750억 원으로 전국 870여 개의 신용협동조합 중 20번째입니다. 부분 자본 잠식은 조합이 가진 자산에서 빚을 뺀 값이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보다 적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대출 부실화가 이어지자 손실로 인식되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늘어나면서 조합의 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해당 조합의 고정 이하 여신, 그러니까 부실 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81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666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는데요. 연체 대출 비율은 29.39%로 30%에 육박했습니다. 자산 건전성 악화에 이번 상반기에만 177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21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신협의 조합들 전반적으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 SBS비즈가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 870곳의 신협조합 가운데 146곳은 부분 자본 잠식에 빠졌는데요. 6곳 중 1곳은 조합의 자본금이 깎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작년 말 기준 120곳에서 26곳이 추가로 늘어난 거기도 합니다. 또 신협의 올해 6월 기준 전체 여신 가운데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가는 조합은 154곳이었는데요. 지난해 연말 대비 48곳이 늘어난 겁니다. 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금융당국과 함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집중하고 있어 연말에는 연체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중저가 신흥 브랜드들이 K-뷰티 무대를 점령하면서 전통 화장품 대기업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LG 생활건강은 2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에 수장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이번에 대표 교체 인사 발표가 이례적으로 빨리 난 거였죠. 그렇습니다. LG그룹은 통상 11월에 정기 인사를 발표하는데요. LG생건이 한 달여 앞선 시점에 이선주 새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선주 사장은 로레알 등 국내외 화장품 업계에 30년간 몸담으며 입생로랑 메디힐, AHC 등 브랜드들의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키엘 브랜드를 미국에 이어 글로벌 매출 2위 국가로 성장시키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임 이정혜 사장은 LG그룹 최초 여성 사장으로 주목받았지만 내년 3월 임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물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표 교체 배경도 짚어주시죠. 화장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LG생건은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서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화장품 사업이 20년 6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고요. 3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 급감할 것이라며 LG생건의 높은 중국 사업 의존도를 지적했습니다. 면세점을 통한 고가 브랜드 판매로 수익을 내오던 화장품 시장이 최근엔 온라인을 비롯한 CJ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의 채널을 통해 새로운 중저가 인디 브랜드들이 K-뷰티 인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가 행사 일정을 이유로 고객들의 결혼식 일정을 취소했던 서울 신라호텔이 기존 일정대로 예식을 진행하겠다며 취소를 번복했습니다. 신라호텔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 숙소로 유력하게 점쳐졌던 곳인데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결혼식에 임박했던 취소 사태도 이례적이었는데 여기에 번복까지 얹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호텔은 최근 기존 예약자들에게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해당 고객들에게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자 의사에 따라 기존 일정과 연기한 일정 중 선택해 예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라호텔은 11월 초 예식 예약자들에게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드린다며 결혼식 취소 통보를 하며 보상안을 협의해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원상복구가 됐으니 결혼식 준비하던 분들 입장에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예약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전반적인 조치의 수순이 좀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식일이 당장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일방적인 통보여서 논란이 됐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국가 행사를 예약한 쪽에서 호텔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텔 측은 어떤 국가 행사 때문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 것으로 점쳐진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가장 최근 한국을 찾았던 지난 2014년에도 신라호텔에 묵었고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리커창 중국 총리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신용등급의 강등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원 대표들이 회동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성과가 없었나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백악관에 모였는데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튠 원내대표는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30일까지 단기 지출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연방정부는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셧다운, 즉 문을 닫습니다. 회의 직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셧다운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에 실제로 업무가 중단이 되면 경제적인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네, 당장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제때 되지 않습니다. 미 노동부는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를 낼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셧다운 상황이 길면 길수록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건데요. 다음 달 중순 예정인 소비자 물가까지 발표가 연기될 경우 연준의 10월 FOMC 회의는 충분한 데이터 없이 금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 셧다운과 다르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JP 모건은 셧다운에 돌입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앞서 지난 5월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 무디스도 정치 문제가 경제에 심각한 반영을 일으키면 신용등급을 더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국채 가격을 떨어뜨려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